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이 뭐 쭉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 지금 현직은 이제 이전에 민주통합당은 아주 옛날 이야기고요. 민주통합당이 또 민주당이 됐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또 얼마 전에 또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됐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은 또 각 지역위원회가 아직은 그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합당이 된 상태에서 이제 대표와 지도부만 지금 뽑아놓고, 그리고 각 옛날에 지역위원회라는 딱 그 조직을 만들지는 못하고 각 시도당,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그 집행위원이라는, 그러니까 의결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당원들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체계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집행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제 주된 활동 공간은 경남 양산입니다. 양산 와보신 분은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도사가 있는 곳입니다. 통도사가 있는 양산이고요.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제가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제가 이제 사무관으로 비서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엔 사회조정 비서관을 하면서 제 직책을 다 마쳤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4번 출마를 했습니다. 딱 이제 경남 양산에서 딱 4번을 출마했고요. 물론 4번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붙었으면 다들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졌는데, 다 안 들리세요? 떨어졌는데, 다행히 참 감사한 거는, 영남이잖아요. 우리 지금의 야권, 옛날에는 우리가 또 여당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영남에서 참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표를 이제 계속 좀 많이 주세요. 4번을 출마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처음 제안받은 것은 한 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의뢰 노무현 대통령님 5주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러 오신 분들, 또 저의 경력은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의 뭐 추억, 뭐 노무현이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이 시기에 노무현의 이야기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의원님이,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부산에서 쭉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 의원님하고는 아주 오래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문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이야기 드릴 것이 있으니, 이제 문 의원, 여기 다 이제 우리 문재인 의원님을 이제 마음에 담으시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보태고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또 마지막 심지어 뭐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게 바라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니 그런 딱딱한 이야기를 저보고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이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이제 저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문재인이라는 또 인물을 통해서 또 조금 더 이제 변화되고 성숙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진지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바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질문을 받아서 궁금하신 이야기에 제가 조금 답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문재인 의원님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문재인 의원님은 대표적인 부산의 그
이제 민변 소속 그 변호사셨죠. 민변 변호사셨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에 뛰어드신 시기가 제가 대학을 이제 막 다닐 때 시기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여서 사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저에게는 정치인으로, 제도권 정치인으로 이제 인식돼 있고, 사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평소에 우리가 이 부산 안에서 자주 접하고 또 같은 재화 활동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으로 저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운전면허를 따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운전면허를 따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언제 따셨냐면요, 2000년도 어떻게 넘어서 운전면허를 따셨습니다. 그전에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사실 차는 있었는데 집에 있는 차는 사모님이 다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디 뭐 일 있으면 사모님이 데리러 가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변호사고, 지금은 부산의 법원이 저쪽 연산동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부산시청 그 뒤편으로 옮겨왔는데, 그전에는 법원이 저기 남포동 지나서 아미동 그쪽에 법원이 있었거든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변호사 사무실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자연스럽게 출퇴근하는 변호사의 모습, 이건 물론 뭐 우리가 보통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전에 무슨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뭐 다른 이유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없고 내가 운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아침 이게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그렇게 하고 또 퇴근을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변호사라는 자리가 아무리 뭐 우리가 이래저래 그분의 활동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힘들죠.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재인이라는 분은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장식이 없는 분입니다. 장식이 없고 현실을 그대로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뭐 내가 평가를 당당하게 받겠다는 거죠. 당당하게 받겠다. 하지만 그것을 뭐 과장하거나 내지는 뭐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을 주로 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시는 차를 뒤에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따라가 봤는데 정말 도로를 넓게 쓰십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이게 행선지가 같았거든요. 어디 가기로 하고 앞에 가셨는데 정말 차가 앞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하시더만요. 그냥 뭐 도로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쭉 이제 앞질러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인데, 뭐 어떻든 그런 모습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겨레 신문, 문재인 의원님 한겨레 신문의 이제 주주시죠. 주주신데 88년 한겨레 신문 창간이 88년도죠. 근데 뭐 그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데 한겨레 신문이 중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특히 언제 힘들었냐면 이게 본사는 신문은 찍는데 지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모아야 되고, 두산 지부가 있어야지 부산 뉴스를 서울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이 오면은 여기 또 각 이제 배분을 또 해야 돼 등등, 이렇게 어떻든 지역 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역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려워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주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문재인 의원님께서 전세를 사셨는데
전세를 아파트를 2천만 원짜리인가 그때 그 당시에 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변호사 신용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받아서 2억을 한겨레 신문 부산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게 부산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 거죠. 광주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이제 신문사에서 빌려간 거 아닙니까? 도로 돌려줬거든요. 돌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저는 뭐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2천만 원, 제가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전셋집을 사는 사람이 지 아무리 변호사지만 신용대출을 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투척을 한다는 것이 참 이건 참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금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뭐 준다고 했지만 뭐 그게 뭐 들고 와서 준다고 했겠습니까? 뭐 했겠지만 아직도 받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의원님은 정치를 하면 말입니다. 사람이 좀 자기의 모습보다 보여지는 모습을 좀 부풀리게 됩니다. 상품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가시오라고 내놓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부풀립니다. 부풀리는데 이 부풀림이 참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의원님을 평하는 이게 영어로 말씀 좀 진짜 샤이하고 드라이한 분이다. 지금은 참 많이 좋아지신 겁니다. 진짜 방금도 이제 화면 보셨지만 정말 좋아지신 겁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고 그때 민변하면서 제 저기 잡혀가면 와서 변호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얼굴 알고 뭐 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이인데 이런 보통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어디서 만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니까 엊그제 예를 들어서 봉화에서 만났다. 예를 들어서요. 봉화에서 만났는데 만나면 지금은 많이 좋아요. 옛날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진짜 소 닭 보듯이 봅니다.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왔나 이런 거. 근데 안 그렇잖아요. 보통 진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뭐 잘 지내십니까? 나는 당신을 참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게 보여주잖아요. 정치인들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신 스타일. 거기다가 또 약간의 부끄러움을 타는 스타일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이것이 어떤 건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초반에 정치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인의 평소의 모습이 그러함이 마냥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시장에서 팔아야 될 물건인데, 국회의원 출마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 참모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 마냥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시는 이런 모습이어서 다툼도 많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참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됩니다만 문재인 의원님이라는 분은 정말 그분의 딱 지금 그 상태의 모습을 딱 멈춰 서면 더 내놓을 것도 없고 더 되돌릴 것도 없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장해서 더 내어놓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에 더 숨겨놓고 내놓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그것을 뭐 이렇게 가리거나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시고 또 2000년도죠.
2001년도죠. 2001년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댁으로 갔어요.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댁으로 가서 이 설득을 하는데 진짜 이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는 이런 느낌 이해를 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은 내가 딛고 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는 그랬었던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분은 딱 진짜 보여진 모습이 진짜 그분의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국회의원이 되시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활동을 하시죠. 활동을 하시고 어제 추도사를 제가 들어보면서 아 이분이 이제는 정말 노무현을 넘어서 자기의 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어제 추도사에서 요 근래 보기 드문 정말 명연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추도사에 나오는 내용 거의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제 느낌은 물론 대통령 선거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의 모습에서도 사진을 보면 악수를 청하는 손이 내 마음을 이 손끝에 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문재인 의원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너 마음을 나에게 줘라는 그 간절함이 100%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제 추도사를 들어보면서 아 이젠 저분이 이제 100% 충전을 했구나, 이제 채워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제 추도사를 들으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도 전 기대가 되고요. 그런 모습이 문재인 의원님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저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노무현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스타일이 다릅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이 마치 요철과 같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튀어나와서 이 둘이가 맞는 것처럼 문재인과 노무현은 정말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똑같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정부적인 판단에 조금 시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어떻든 지향점이 두 분이 다 같다는 이 지향점은 이제 같은데 노무현이라는 분은요 참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낭만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낭만은 낙관이 기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낙관, 그리고 잘 될 거라는 희망에 대한 그런 힘을 믿고 있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선거를 나왔을 때 그 목이 쉬어서 연설을 못할 때 큰 운동장에서 연설회를 할 때 목이 쉬어서 그 색스폰을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이. 근데 그거를 보시고 저보고 그때가 언제냐면 장관 하실 때 같았는데 제보고 이제 임배 씨 그랬는데요. 임배 씨 가서 그 트럼펫을 하나 사온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다. 내가 장관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뭐지 하루 이틀 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연습하실 시간도 없는데 그게 뭐 됩니까? 어떻든 낙원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여기 비디오에 기타 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마 그게 성공했으면 아마 트럼펫을 부는 모습이 아마 이제 나왔을 겁니다. 광고로.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만류하고 제가 지금 그쪽 그래서 낙원상가를 갔어요. 그 악기 많이 파는 낙원상가를 가서 물어봤는데 소리를 내는데 뭐 몇 달이 걸리고 뭐 음을 어떻게 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리고 이제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제대로 전해드렸더니 결국은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하셨는데 이제 하는 그분의 이제 마음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뭐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정말 없었던 분이고요. 없었던 분이고 이야기 정도만 드릴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권력을 국회로도 좀 나누고 그리고 행정부 총리에게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가 해보니까는 못 살겠다. 이게 진짜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서 아무리 보좌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만한 권력을 이만한 수준의 결정을 해야 되고 이만한 수준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잘하려면 그냥 대강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잘하려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분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던 분인데 이게 책에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비서관이 되기 전에는 제가 일부속실에서 대통령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 일부속실 저기 이제 청와대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님 사는 집에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비서 입구로 들어가면 비서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대통령님이 이제 이제 사시는 공간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이 모시는데 그런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이니까 힘드니까 제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타이레놀을 거의 사탕 까먹듯이 까먹었습니다. 이게 두통이 계속 와서 도대체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비서동 옆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 위에 타이레놀을 우리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아주 쌓아놓고 오며 가며 머리가 아플 때마다 주워 먹고 냉장고에는 음료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활명수가 꽉 차 있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오며 가며 이제 활명수를 먹어줘야지 이제 소화가 되고 비서들이 이랬는데 대통령님이나 영부인께서는 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님도 이제 오셔서 활명수 같이 드시고 거기 이제 쌓아놓은 걸 아니까. 저녁 일정을 마치면은 저녁 일정이 이제 보통 그 청와대 내에 이제 행사를 마치면 한 9시 조금 전에 마칩니다. 마치면 이제 관저로 모셔다 드리면 관저에 들어가시면은 먼저 텔레비를 트십니다. 9시 뉴스 시간이죠. 9시 뉴스 시간이 되면 옷도 안 벗으시고 그 당시 뉴스데스크나 뭐 KBS를 보시는데 모든 일이 다 대통령의 일이에요. 뭐 어디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따를 당해서 아이가 뭐 어떻게 됐다 이야기, 뭐 어디에 뭐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났다, 무슨 하여튼 등등등 이 뉴스의 컷이 전부 다 대통령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담당 수석에게 뭐 사회정책 수석이나 아니면 뭐 경제정책 수석이나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오늘 나왔던 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의 그거를 버텨야 된다. 이거를 버티고 그리고 2007년, 2006년 정도부터 시작되던 그 노무현 죽이기 막 온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미생활이 노무현 욕하기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고수도 폐가 말리면 논문 때문에 폐가 말린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시절. 그 시대가 어떻든 얼마나 그랬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제 아는 후배한테 수영을 배운다고 양산에 있으면서 부산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장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수영하고 나서 뭐 커피 마시면서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한 오전 오후 시간에 수영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래도 조금 교육을 좀 받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욕을 하는데, 뭔 욕을 하냐면은 그 전날 부산 시내에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대통령 취임하고 났는데 서면 부산 중심가에 노무현 숨겨놓은 딸 있다,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이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관료들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는 집행 능력이 없잖아요. 다 비서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처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를 내놓으십시오. 대통령께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뭐 이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를 관리를 하는 거죠. 부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아니, 노무현이 이렇게 욕을 듣고 있는데 되겠어? 뒤에 후임이 되겠어? 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청와대가 굴러가질 않죠. 청와대를 굴러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과제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일을 뚫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버텨야 된다. 이제 그거를 버티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애잔한 모습, 이제 이런 거였고, 이제 홀로 이제 온몸으로 홀로 안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이라는 분은 이게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더 분권을 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시민의 역할 이런 이야기 하셨고, 여기 카페 계신 분들이고, 또 각 이제 평상시에 자기 생활을 하시다가 뜻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이제는 5주년이 된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떠나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러니까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자가 유교를 이제 유가 사상을 널리 알리고 나서 그 유가 사상에 대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팍 퍼져나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맹자 같은 경우는 가장 세력이 크니까 뭐 금으로 된 마차를 우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의 손을 쥐어잡고 지게에다 책을 얽어쥐고 이렇게 자기 사상을 유포하러 다니고, 나는 유가의 사상에 기반한 나의 생각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노무현의 제자백가는 뭐냐, 나는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노무현의 제자백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의 생각에서 우리가 노무현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 저도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 잠깐 가졌지만 저는 거뒀습니다. 저는 그 모습 중에 나의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만들 생각이에요. 저는 만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을 만들고, 저는 문재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생활민주주의, 그것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자기 정치를 하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라면은 오케이, 저는 뭐 그렇게 쭉 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든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저는 제가 꼭 세우고 싶은 것은 노무현, 김대중도 자기가 처음으로 시작한 데서 성공하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당선이 된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된 데는 강원도시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몇 년 전 부산에 됐다가 3당 합당으로 떨어지시고 서울에서 당선되시고 그 권위를 만들어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영남 지역에서 한번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싹을 한번 피우는 케이스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 고생길인데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저의 목표는 그거고, 저는 정치를 하니까 저는 그거를 꼭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게 저의 제자백가에서의 저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실 정치인과 시민세력, 시민사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정치인이 이제는 시민사회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모습을 기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저는 뭘 보고 도대체 시민사회가 정치를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이 주제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요, 사실 정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싸움의 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싸움이 최종적인 정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정당이 되고, 그리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 매 순간 법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의제라는 것은 사실 창의적인 의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게는 나오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하고 충돌이 되니까 이야기할 수 없잖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에서 엊그저께 이런 발표를 했으니 내가 이런 걸 하면은 나는 당 내에서 어떻게 반발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의제는 창의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담당해 주는 것이 시민사회다. 결국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를 이기고 정치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 의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주제가 국민들의 마음에 탁 와닿아서 그 폭발력을 가졌을 때, 마치 우리가 수입 쇠고기 문제나 내지는 무상급식도 사실은 처음에 정치권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무상급식이라는 주제 자체도.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카페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기 의견과 창의적인 자기 생각을 내놓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저하지 않고, 어떻든 그거는 여기니까 가능한 것. 그래서 정치인이 그 주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의 모습이 저는 하나의 제자백과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성과를 남기고 동네에서라도 성과를 남기고 이런 것이라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이거는 참 최연하게 제가 참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심스러운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나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제야에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그분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 저 서구의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나무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또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이 시장경제 판에서 결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재벌기나 내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힘은 이미 정치권의 힘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정치권의 힘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도발적으로 정치권을 압박을 하면은 실제로 정치권이 실제로 그 밑둥치부터 밀립니다.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쌓여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월호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열렸습니다. 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아픔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에 정말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이 열려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표현이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너무나 과도하게 우편향돼 있고 과도하게 시장경제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문제가 결국 세월호라는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아픔을 뒤로 하고 거기서 터졌을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주었던 그 충격의 그 균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게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네. 내가 이게 뭐야? 하지만 이게 또 놔두면 이게 금세 그 시스템으로 또 마치 그 깨진 얼음이 다시 얼듯이 또 도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데 그 부분을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난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공간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의제를 내놓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뚝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내놨을 때 괜찮을까라는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지 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모이신 그래도 뜻을 하나로 같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할 건가, 지방선거 마치고 우리 이제 뭘 할 건가, 이런 문제를 한 번씩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런 모임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어떤 계획 이런 것을 하나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짧게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답을 제가 드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